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했으나 갑작스런 목감기에 걸린 관계로 이 목소리가 약간 중성 톤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취지에 맞는다. 성별의 구분이 없다. 중성으로 해가지고 산업 발전에 향해서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 목소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알고란 TV 대표 고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부산까지 왔으니까 홍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앱을 여셔서요. 알고란이라고 치면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 1은 부산 디지털 자산 상품 거래소 어디로 가나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세션 1부 토론 시작에 앞서 김상민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님의 키노트 연설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민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 김상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부산 안에 새로운 혁신의 시도가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는 현장에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비욘 미디어의 출발이 우리 부산의 혁신의 출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특별한 시작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부산일보와 또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 궁금한 점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동안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던 논의 내용을 좀 함께 공유하고요. 또 이제 제목이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제목 안에서 좀 발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설명을 당연히 드리고 왜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의 정리들을 좀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 설명서를 간단하게 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통 이렇게 하면 소개해 주시는데 한마디로만 소개해 주셔서 저는 19대 시절에 이제 의정활동 국회의원을 했었고 거기서 정무위원회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금융과 새로운 기술의 조합을 토대로 해서 금융의 발전들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관련한 어떤 정책과 법을 이제 만드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핀테크 또 인터넷 은행 또 크라우드 정책들 법들을 좀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 저는 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은행도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 지금 오늘과 같은 의지들을 갖고 있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했고 그리고 조금만 문을 열어주고 또 정책적으로 이제 길들을 열어주면 크라우드 계정을 통해 오늘 와디즈와 같은 데가 일어나고 토스가 일어나는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큰 틀 안에서의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거래소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조급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같이 고민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잘하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박수를 쳐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보시면은 그럴까요? 네. 알겠어요.
디지털 경제로서의 그 대전환의 시대죠. 뭐 시대를 이제 정의하고 정의는 많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디지털 경술의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한 10년 사이에 그리고 또 2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디지털 금융과 그리고 또 블록체인과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두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 저출산의 문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조까지도 막 이렇게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 것인가? 특히 우리가 항상 선언적인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이 과연 동북아 디지털 금융허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정말 글로벌 금융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의 화두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와 비욘드 미디어를 창립하시는 우리 부산일보에 큰 격려와 또 신뢰를 보내고 응원을 드립니다. 자,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디지털 지금 데이터 금융 패권 전쟁 중이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영토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한 독점 기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이프에서 빨아들이듯이 지금 빨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 자신의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마다 굉장히 이제 차단의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CBDC 연구개발 지시를 했죠. 유럽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4월 10일 미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분류를 잘 해내서 체계적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디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체계에 대해서 충돌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여기 설명드렸지만 규제를 굉장히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들의 어떤 패권들이 다 형성이 되고 글로벌 독점 정도 구될 때 그때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굉장히 이제 상반된 입장이긴 하나 어찌됐든 그 글로벌한 어떤 이 패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전쟁과 이 디지털 금융의 패권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구글, 페이스북 기업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하고 또 2019년에 주요 국가 중 최초로 CBDC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 2023년에 3억 개의 디지털 위안화 개인전자 지급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자, 남미답게 화끈하게 우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 화폐로 지정을 했어요. 각 지역과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디지털 경제의 대전환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있어지면서 이제 디지털 금융,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의 전쟁, 기축통화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소수의 글로벌 그 기업이 독점화되어 있던 데이터를 다시 재편하고자 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재는 어떠한가?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독점, 두 번째는 규제, 세 번째는 불공정이죠. 자, 독점은 시장의 독점과 권한의 독점으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독점은 업비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 8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 바이낸스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왜곡된 시장이죠. 네, 의도적 독점이 아니라고 또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정무위원회도 공정거래의 어떤 과정을 할 때 시장은 매우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한의 독점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권한의 독점 중에서의 첫 번째가 거래소의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도 하고 상장 평가도 하고 시장 감시도 하고 예탁 결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은 매우 뛰어나서 해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거래소의 강력한 거버넌스의 독점으로 생겨나는 바로 사태가 FTX 사태였죠. 자전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상장의 피를 받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또 권한의 독점이 바로 금융위의 정책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는 사실은 이 디지털 금융을 산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경찰이, 금감원이, 검찰이 어떻게 산업을 일궈냅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때에도 산업부와 식약처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샌드박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규제, 모든 산업을 규제적 중심으로 법을 만드는 그룹이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난 디지털 시장의 생태계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 투자자 보호의 한계. 그런데 정책을 사실은 미리미리 잘 가이드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무법지대를 만들어서 황야의 뭐 무법지대도 아니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말뚝박고 거기서 내가 여기가 뭐 나온다, 금 나온다,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장이 너무나도 왜곡됐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또는 사업이 분명한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고 선도적 기술을 갖고 있으나 그들을 뻔뿌질하는 탐욕의 그룹이 이 전체적인 시장을 왜곡하는 데 일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주 강력한 규제 일변대의 정책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자라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버블도 일어나고 또 문제도 일어납니다. 20몇 년 전이죠. 우리 IT 버블 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사업계에서 내면 막 몇 억씩 받고 뭐 홈페이지 많은데 어마무시했습니다. 강남 테러는 IT 기업과 뭐 소위 유흥업소의 그냥 혼잡한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처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들은 제거하고 양성화될 것들을 필요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IT의 강국에 한 반열에 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너무나도 왜곡되다 보니까 규제 일본도 처벌 위주로 가보니까 이제 막 자라고 이제 막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룹도 몇몇 그룹이 잘못하면 모두 다 그냥 하나로 일반화를 그 특별한 특수적인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극단적인 일반화시켜서 그냥 모두 다 갑옷을 어린아이에게 입혀버리니까 성장도 하지 못한 채 다 난쟁이 돼버리는, 통제하고 또 행정적으로 편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들 다 적자죠. 그리고 지금 엄청난 큰 문제들, 그 독점된 거버넌스에서 나온 문제죠. 상장에 의해서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비트코인은 잘 나가지만 국내 거래소는 해킹, 상패 이슈,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게 금융당국이 STO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이거 갖고 다들 해석을 합니다. 노노 해석하고 무슨 성경 해석하듯이 이게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간신히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STO가 마치 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이거 수익 안 난다,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절망적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고, 그 모색의 방법이 지금 우리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나오고, 또 부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 리더, 우리 시장님과 또 함께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돌파가 마련되고 있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자산 시장도 있고 STO도 있고 규제 일변도고 독점과 또 투자자의 보호가 이렇게 안 되는 시장 속에서 그럼 왜 우리가 부산을 얘기하느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에 어떤 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런데 왜 제가
또 그리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이 일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완전히 틀린 얘기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역적인 우월감, 자부심의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얘기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아니라 제1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는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나라를 살린 곳이고 산업화를 이룬 곳이고 국가가 위기했을 때 나라를 살린 곳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나라를 살릴 것이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융기관의 중심지예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입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제가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K문화 콘텐츠 센터입니다. 국제영화제가 있죠. 또 게임 축제가 있죠. 동부가 교통 허브죠. 대한민국 해양 클러스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자원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핵심 기관이 30개나 있어요. 이 지금 부산시 입주 금융위의 자산이 261조가 넘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연계한 여러 또 산업은행도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42조예요. 대한민국 최대 해양 매출액입니다. 단일 도시 최다 해양 산업 사업체수고 해양 산업을 책임지는 부산의 해양 기술력은 세계 3위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한 부산항이죠. 세계 7위 규모의 컨테이너 물량입니다. 대한민국 관문, 부산항, 입출항, 선박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콘텐츠 육성을 위한 부산지 대규모 투자가 5천억에 거의 이르고요. 또 국제비 관광주도 글로벌 관광도시로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게임 축제 그리고 또 영화들이 축제의 도시로 있죠. 1차 규제자유 특구 7개 지역 중에 최다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라고 중소벤처부의 자료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매뉴패치 규제 특례가 201개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혁신 특허 출연 33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심주희 대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데 놀랍게 또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미디어가 오늘 출범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대단한 날입니다. 블록체인 선도도시로 다양한 정책 수립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요. 부산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허브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미래 산업 육성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의 마음과 의지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세 나라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캘리포니아, 블라디보스토크, 선전, 중국 심천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사은품 드려야 됩니까? 맞히는 분에게? 여기가 뭐 보면 다 아시잖아요. 여기가 항구 도시고 해안 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IT 혁신 도시와 경제 자유 도시, 경제 특구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혁신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모든 혁신은 기득권에서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부산이 이와 같죠. 그래서 부산은 제2도시도 아니고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미래의 관통이자 게이트죠. 국제적인 경제 자유도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지형적 역사적 여건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미 검증된 것을 이미 다 역사 속에서 말한 도시입니다. 선전, 블라디보스토크,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더 나가서 다른 나라 비교할 거 없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의 미래와 그리고 또 우리가 부산의 앞으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저는 오늘 사장님, 저는 오늘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박재호 의원님 오셨는데요. 저는 부산을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으로 가는 특별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이번 총선에 이거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이 되어지면 이 안에 그 수많은 테스트 베드 또 여러 가지 그 베이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짐을 덜어줘야 돼. 자신의 일이 아닌 것. 이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러시아도 중국도 경제자유특구를 만들어요. 그 홍콩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먹어 살려야 되니까요. 미래를 열어야 되니까요. 본인의 체계로는 절대로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나라 역시도 법으로 규제가 아니라 조금 몇 개 형식 채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테스트 베이스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만들죠? 사장님 어디서 만들죠? 인천에서 하나요? 대구에서? 죄송합니다. 지역적 발언도 나온다고 그랬고 막. 저는 부산 사람 아니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저희가 쌓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금융적, 수많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또 산업인들이 일궈낸 결과들, 합의들, 협의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산을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 그리고 IT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우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리고 왜 이 수많은 그 400개 정도가 이제 싱가포르나 외국에서 지금 ICO 하는데요. 뭐 4천억 정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저희 멀리까지 가가지고 돈을 쓰고 오고 그 나라는 책임 안 지고 거기서 나온 코인 발행한 거 다 김치 코인으로 여기서 다 우리가 독박을 씁니까? 그리고 뭘 잡는다고 왜 금융위에서 금감원에서 그 멀리 싱가포르까지 출장 가서 잡아요? 여기 안에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를 정말 사장님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여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부산은 부산의 일이 아니라 저희가 엑스포를 하는 것이 엑스포가 우리 부산 일일까요? 부산 일 맞죠? 국가적 일이죠. 세계적 축제예요. 네. 근데 부산이 적합하니까 하는 거죠. 디지털 경제자유구역, 우리의 미래를 여는 일을 어디서 테스트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하게 하고 그러면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을 케어하고 젊은 혁신적인 IT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본과 전 세계 글로벌한 혁신가들이 오는 곳이 될 겁니다. 발리에 가면은 이 세계적 프로그래머들이 해먹에 누워서 프로그래머 해요. 거기 꽉 차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하는 거죠. 네. 누가 요즘에 건물에서 일합니까? 바다 보면서 일하죠. 최적의 곳입니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화두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우리가 이제 자산 거래소는 시스템을 저희가 부산에 블록체인 자산 거래소는 시스템을 만들고 블록체인 시스템 생태계를 지금 조성하는 일 함께 하고 이런 정무적 활동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질문들이 또 있으시고. 싱가포르, 두바이 넘는 디지털 경제자유구역 부산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라고 썼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 경쟁 상대는 부산은 한국에서 경쟁할 상대가 없습니다. 글로벌 도시,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 어떤 도시, 어떤 국가, 그리고 이 그룹의 기준에 맞는 정책과 법과 또 멤버들이 저는 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이것들은 뭐 조금씩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재미난 건데요.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이 지금 아일랜드가 10만 달러가 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각양각색으로 이제 디지털 금융도 있지만 규제를 자신들의 나라에 적합한 형태로 바꾼 나라들입니다. 영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지금 10만 달러 국민소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세회피다. 뭐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그 법인세 인하의 어떤 기준을 서로 맞추는 지경까지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아일랜드는 이걸로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장의 구동력을 만든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득 10만 도시 부산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작은 나라,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역량이 그렇다고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닌 나라도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부산이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이 거점으로 요충지로 대한민국이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되냐? 부산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부산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한다면 우린 이 비전을 가야 되고 이 비전의 첫 출발점이 오늘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거래소의 얘기로 좀 돌아갈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독점과 규제와 투자자 보호가 한계 있고 불공정이 있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왜곡된 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가상자산도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STO도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 거냐라고 질문합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를 만들어서 부산이 뭐 힘이 있고 또 어디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원화 계좌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까를 저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분권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그리고 또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 개념이 분권형 디지털 자산 공정거래소가 된 것이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부산 분권형 디지털 자산 공정거래 시스템의 핵심은 상장평가와 시장감시와 예탁결제 기능, 커스터디 기능을 외부 조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거래소가 갖고 있는 독점, 자신들의 권한의 독점으로 인해 생겼던 그런 여러 가지 상장평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자전거래 문제, FTX 사태 문제가 다 그런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거는 주장이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분권을 통해서 주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독점형 거버넌스를 극복함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투자를 보호하고 상장평가를 굉장히 공적 기능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불공정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대안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또 통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편하게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상품이나 토큰 증권,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이렇게 내는 식으로 그리고 또 통합 개념으로 해서 한국 거래소와 같은 개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렇게 힘든 민관 지자체가 함께 했을 때 실효적인 게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민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최초의 분권형 공정거래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예. 보통은 국가가 완전히 주도해버리거나 그런데 민의 창의력, 발상들 그리고 관과 지자체는 이 민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의심하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의 안전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공정성을 확보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블록체인 특구를 선언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 블록체인 특구의 부산의 울타리의 신뢰성과 자율성을 제고해서 다시 한번 부산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 구역으로서 발전해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데 저희의 발걸음을 내디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이 돼야 된다.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논의와 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 안 한 것을 제가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밥이 좀 되고 끓이고 또 뜸도 들여야지 제대로 된 밥을 내는데 급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 다 이해가 가고 다 수용도 합니다. 예. 그러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 얘기들도 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매듭을 정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면 그럼 지금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를 부산에서 만들면 가상자산 거래 중심으로 잘 될까요? 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질문입니다. 그럼 STO를 저희가 이 그림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 규정도 안 되면 될까요? 지금? 이건 과정의 논의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함께할 협의에 대한 구심점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럼 당장 매출이 나고 거래소가 또 이익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자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이것을 굉장한 묘수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각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 저희가 모든 레거시 산업이
IT라는 기술로 전환됐을 때 그때 그 IT 기술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 거, 가상자산은 새로운 없었던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하면 레거시 산업이 IT화 됐던 것처럼 IT 내에 있었던 것이 블록체인화 되면서 이미 있는 시장이 전환하면서 그 매출과 그리고 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근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생태계가 왜곡됐냐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왜곡됐고 몇몇 그룹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첫 출발을 해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상자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의 작은 카테고리입니다. 마치 백화점에 그냥 명품 코너, 돈도 되고 빨리 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카테고리가 작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그 화폐 기축통화의 전쟁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위번조가 불가능한 그런 지금으로서 현재 기술로서 그런 기술로서 데이터 전쟁과 그리고 또 자신들의 디지털 그 금융에 대한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아래 단계입니다. 다. 여기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즉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게 무엇이냐면 모든 예전에 월마트에서 팔던 것이 아마존에서 팔고 저희가 이마트에서 팔던 것이 쿠팡으로 바뀌는 게 얼마 안 되고 네이버에서 팔았던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화된 것으로 상품들이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요이 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가상자산 가지고 다 때려잡으면서 여기 나쁜 놈들이고 도박판에 온 놈들이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규정해서 디지털 생태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인식, 금융위적 관점이고 금감위원회 관점, 그건 이해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산업의 측면에 대한 대안을 내세워야 될 때 그것이 부산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 대전을 맞은 실체가 있는 상품도 토큰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 상품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여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지금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오픈할 겁니다. 어디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또 이게 민간이 주도하되 공정성 투자자 보호가 부산이라는 어떤 설계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고 있는 거죠. 공기업의 내부로 움직이는 의사결정 그렇게 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세 가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를 거래할 수? 이게 다 거래돼서 여기는 담을 수가 없어서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금은 이미 금거래만 5천억 유동량이죠. 저희가 내면 디지털 상품 거래소 이제 내서 금, 은, 동, 그다음에 이제 팔라디움 뭐 기타 내면은 그냥 바로 1조 유동량 나옵니다. 뭐 다른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뭐 티켓 여러분 사시게 되면은 인터파크에서 티켓 사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수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굳이 한 회사를 댔는데 그 NFT화 시키면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또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걸 거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상품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권형 공정거래, 예탁결제와 상장심사와 시장금시가 외곽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최고의 전문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어떤 그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이 틀을 쳐주는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곧 발표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일날 그 선물 좀 종종 받으시죠? 카카오 선물 보내기로. 스타벅스 진짜 많이 받으시죠? 케이크 받으시죠? 커피 뭐 다른 뭐 근데 그거 막 10개, 20개 받는데 그거 못 써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20%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환납되고 80% 받잖아요. 그게 굉장한 수입이거든요. 스타벅스 10개랑 치킨이랑 바꾸든지 난 지금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치킨 10개랑 뭐 무슨 뭐 한우랑 바꿀래. 이게 다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래에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뭐 와인, 위스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철, 구리, 리튬. 근데 이게 왜 부산이냐면 부산이 물류 창구가 물리적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게 모바일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외를 가야지만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거래하는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부산의 금 디지털전의 제일 가치가 뭐냐?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분권과 공정과 그리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민간이 거래소를 주도하되 시장 감시, 상정 평가, 예탁 결제는 거버넌스의 설계를 부산에서 하면서 여기 공적 기능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이번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큰 개념입니다. 자, 또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나오는데요. 야, 그러면 너희들은 STO 안 하고 가상자산, 저는 단 한 번도 STO를 안 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가상자산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가상자산과 STO도 다 거래 지원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서 가장 적합하고 즉시 매출이 나오면서 또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불필요한 규제의 틀 안에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우리가 상품을 거래하는 시작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아니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시스템을 부산시에서 설계하고 거래소 통합적이고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나오면서 그 안에 상품을 지원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회사의 구성이 될 거냐의 부분들은 5월 중에 가급적 5월 중에 시장님과 함께 전체적인 발표안을 하고 또 어떤 그룹과 어떤 기술진과 또 어떤 이제 이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말 안에 궁금한도 제가 다 연말 안에 이 상품 지원부터는 이제 거래 지원이 바로 됩니다. 이건 전자상거래법과 또 공정거래법 기존에 있는 법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큰 틀 안에 있어서 부산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신뢰, 기대, 희망 그리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그동안 위기를 극복해왔던 또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왔던 이 부산이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릴 기회가 왔다.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미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고 또 우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상품 거래가 이제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STO나 가상자산의 수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법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최적의 설계를 저희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기존에 이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또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형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의 실현이 부산에서 나야 된다. 아까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참 감동을 받았고 사실상 맥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뒤늦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올해 1월 1일 날 사장님 저희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1월 1일 날 15시 6분 7분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뻐 죽겠는지. 저출산 이 문제 제가 해결하는데 일정도 길주 아닙니까? 제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지금 추진위원장을 12월 18일 맡았는데 1월 1일 날 이런son 쌍둥이가 나왔어요. 참 길조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미래 또 앞으로 있어져야 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저의 책임으로 밖에 다가올 수 없고 낯선 이곳에 부산에 와서 제가 뭐 또 일하고 뭐 정신없이 뭐 육아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또 부산에 계신 어른들께 또 주여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께 설명을 좀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는 미래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시장님, 박경준 시장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이제 여의도에 나와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5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약학 석사 박사가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고
또 블록체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었는데 그런 그 정말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늘 부산 일보에서 특별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훌륭한 분들 앞에서 감히 아직은 그 전문가로서 무르익지 않은 사람인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비욘드 미디어 창간식 또 미래를 열어가시는 우리 그 부산일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함께 협력해서 큰 일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 호칭은 생략하고요. 패널분으로 지금 단상에 올라와 주실 황석진, 권혁준, 김상환, 이정엽, 박효진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래 세션 1의 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느라고 시간이 약간 지연된 관계로요. 4시 10분까지로 시간을 약간 늘렸고요. 그 다음 세션 시간을 조금 서로 안분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서부터 제 왼쪽부터 앉아 계신 분들 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방금 키노트 세션 발표를 맡아주셨던 김상민 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들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 제가 잊었던 거 사과드림 말씀드리면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라이프케어 컴퍼니 옛날 말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부회장 1홈의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오셔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상민 위원장님이요 아주대 첫 비운동권 학생회장을 맡으셨어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첫 발을 내디디는데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은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지난해 출범한 세계 최대는 아니고요. 한국 최대 NFT 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님입니다. 네. 자, 권 교수님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유공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김상환 BNK 부산은행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플랫폼 전략을 2019년부터 쭉 맡아오고 계신 전문가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이정엽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자, 지난 2월까지 서울 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셨고요. 지금 현재 나오셔가지고 LKB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은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님이십니다. 세종텔레콤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을 현재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키노트 세션을 잘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5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따로 준비한 뭐 발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표 내용을 각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일단 준비한 내용 듣고 그 다음에 토론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준비하신 분이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오늘 뭐 부산시장님도 그렇고 부산일보 사장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그 김상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 디지털 상품 거래소 시장 감시 관련해서 좀 제언을 좀 드리고자 그 시간을 5분 정도뿐이 안 주셨는데 3분 안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 투자자 보호 분과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릴 거냐면 시장 감시라고 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그 크립토 시장이 상당히 춥습니다. 이제 크립토 윈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모르시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이유는 그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5월달에
누나테라 사태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3일인가요? 그날 기점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가격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것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 가격이 변동이 상당히 낙폭이 이렇게 크게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과연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됐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강남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도 원인은 뭐였습니까? 시세 조정에 같이 들어갔다가 아직 경찰 발표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시세 조정에 같이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팔기로 해놓고 자기네들만 그 밑에 단계에서 팔고 다 빠지니까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서로가 이제 원한 관계, 치정 관계가 발생이 돼서 이 극단적으로 뭐 이 아주 입에 담기도 험한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부산 디지털 자산 이 거래소가 가야 할 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일 가치가 그거잖아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그라운드에서 시장 그 심판과 선수가 같이 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상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에 있는 거래소는 다 어떻습니까? 상장도 자기네 멋대로 하고 상패도 멋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 말이 뭐 시장 감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확한 가이드도 제시된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을 답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산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는 이 시장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로 분권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배경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제일 가치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향을 이렇게 쭉 보신다 그러면 먼저 공정한 이 시장 질서를 좀 확립해 줘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그 누군가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그 건전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신뢰성을 다시 한번 좀 확보를 해서 모두가 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풍토를 좀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이 감지를 한다 그러면 이 마켓 키퍼라는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전 단계, 사용 단계, 사후 단계 이렇게 나눠서 쭉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 사용하는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라든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아까 말씀하신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이런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좀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면에 어떤 이상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시그널을 계속 줘야죠. 야 하지 말라고.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발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인이 그 실질적으로 상장을 해놓고 그 밑면에서 요즘 뭐 MM, 뭐 마켓 메이킹 이런 얘기도 하고 LP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뭐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일정한 그 수준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그 불공정 행위, 일명 그 시세 조정 행위를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혀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혼란을 겪으시고 더 나가서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크게 한 4가지 정도 굳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죠. 불공정 이 거래 행위를 이 사전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어떤 시장의 문화를 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퇴출 당한다는 것을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받는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안 걸리면 그만이지. 걸리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불합리한 이런 제도는 좀 없어지고 그런 문화 자체가 좀 없어지고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시장에서 좀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주요 업무 내용은 좀 빽빽하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그러니까 발행인과 거래소와 회원 그 투자자와 이렇게 셋이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쭉 봤을 때 이 투자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못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투기를 하는
이런 성토회장이 되고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좀 해소하고 더 나가서 어떤 심판과 선수가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어떤 시장 감시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마련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거래소에 대한 어떤 시장 감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행일에 대한 별도의 감리를 좀 통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이 원만한 이 방향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 깨끗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분 다 됐나요 이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보면 어떤 불공정 행위를 사전적으로 좀 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질서를 좀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규제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이 불합리한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이런 시그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투자자 보호가 확립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발표 맡아주신 황석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키노트 세션 발표인 김상민 위원장님 내용과 황 교수님 내용 그리고 이 세션의 주제가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어디로 가나? 저도 어디로 가는지 참 궁금한데 아무튼 관련돼 가지고 뭔가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인연을 맺은 거는 저희 학교는 충남에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데 부산에 인연을 맺은 건 이제 블록체인 특구 때 이제 관여돼서 DLT 즉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여러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이라든지 이런 DLT가 먼저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만나는 이러한 뜻깊은 또 기회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저로서는 정말 참 기쁨이 막 벅차오릅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맨 처음에 부산시에서 했을 때 제안서를 맨 처음에 집필을 했을 때 그 제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서 여러 거버넌스나 이런 거를 짰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2021년 정도. 그때 제가 중점으로 본 부분들은 이제 거버넌스의 완성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금융회사들이 그 플레이어로 참가하는 것이 즉 자본시장법 5년 이상 준수한 기업에 한해서 자본금 500억 이상에 대한 기업이 이 플레이어로 참가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엄격하게 맨데토리로 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왜냐면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측면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게 거버넌스를 그때 한때 쌌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가이드라인도 STO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이제 금융과 이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방정부가 과연 중앙정부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래 금융이라는 부분을 항상 지적을 했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모든 컨센서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측면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규제의 대상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STO를 이제 과기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다가 한번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 찍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 STO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의 현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크나이즈가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발행 및 유통까지도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법 하에서 전부 다 플레이어들이 끼어들어서 움직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토크나이제이션이 아니고 시큐리티라이제이션이다. 이러려면 차라리 토큰하지 말라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찍힌 것 같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를 뭐 많이 찍혀가지고 의협한테도 찍히고 뭐 여러 가지 찍혔는데 제 말씀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시장님도 가시고 다 VIP 가셨으니까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진짜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과연
지방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선 이제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제 완성도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또 뭐 젠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좀 외쳤던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코인원까지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원화 계좌를 갖고 있는 거래소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소위 말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참여자들한테 솔직히 좀 깎아줘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양도소득세로 이제 가게 되면 지방세가 거기에 붙습니다. 이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산 지방 정부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이것을 중앙 정부에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때 저는 이제 대체거래소 모델을 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을 꾸밀려고 했었는데 ATS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들 다른 지자체들도 부산이 못 나갔으니까 우리가 할게라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속도가 더지니까 ATS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이제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는 STO가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부산시 제가 이렇게 관여했던 부산시가 결국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른 대체거래소한테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산 좋죠. 금융의 도시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 증권사, 기존의 금융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 Y 부산이라는 것을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결코 지금의 플레이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최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중앙정부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부산에서 어떻게 제가 한 지자체에서 ATS를 설립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위원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자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제안서에. 저희는 이제 인구도 줄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뭐가 있어서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방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수를 가지고 다른 산업을 융성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STO가 여기서 거래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에 대한 수입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세수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블록체인 밸리라든지 청년 밸리 이런 데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려면 거버넌스의 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시기구도 있어야 되고 좀 상장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권들이 다 돼 있죠. 기존의 KRX 모델을 보게 되면 이미 다 분권화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대로 벤치마킹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지방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지방정부 안에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얘기할 때 커버를 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중심이 없고 결국 또 물을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ATS 같은 대체거래소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대체거래소가 만약에 STO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이 부산에 있는 항만 또는 비행기 소위 말해서 ABS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STO 부동산 이런 것도 전부 다 ATS한테 뺏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저 맨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버넌스와 지방 정부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과 언론 그리고 사회 각계 부산에 있는 모든 층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ATS 모델을 가지고 부산시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KRX가 이미 본사가 여기 부산에 있는데 대체거래소를 만든다는 자체가 결국 또 다른 경쟁을 또 만들겠다는 거냐? 그럼 결국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인천 얘기도 나오시고 뭐 어디 얘기 나왔는데 지금
ATS를 자기에 유치하려고 왜 거기서 고용의 효과보다도요.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려면 중앙정부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중앙정부 죄송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여러 기업들과 얘기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들이 도출돼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조세에 대한 부분까지. 자, 이게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제가 솔직히 좀 꿈꿔왔던 그 부분이 있기도 했고 맨 처음에 21년도에 그 여기에 위원으로 참가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에 있는 모든 DLT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이 이제 막바지인데요. 금융과 어떻게 블록체인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히 진짜 어느 누구가 리더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한다면 차라리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회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특히 기업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귀 기울여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나요?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 부산이 2019년 7월에 블록체인 규제 자격 특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외부인이라면 외부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뭐가 달라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역할에 보면 우리나라가 뭐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권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셨던 패널분들에 대한 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네. 없으면 제가 합니다. 네.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세종텔레콤의 그 블록체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사장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7월에 그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 사업을 이제 지정을 받게 되어서 2021년, 22년 이렇게 2년간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고 또 2년간 또 추가 연장이 되어서 24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할 때 바로 STO를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 당시 금융위원회에 또 다른 그 혁신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았던 K사가 있었는데 그쪽은 STO보다는 ABS라고 하는 유동화 증권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투명하게 거래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냥 장부의 수익자 명부를 항상 이제 바뀔 때마다 기록하는 방식으로만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고객 계좌에 기록되어 있는 증권의 사항과 그리고 월렛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미러링 방식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자증권법을 지키면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최초로 이제 저희가 미러링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방식을 이제 승인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금융혁신법에 따라서 도전하는 사업자들이 다 이제 미러링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번에 STO 가이드라인도 이제 미러링 방식을 이제 따라서 해라 하는 이제 지침이 나왔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부산 사투리로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밀가루하고 밀가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봉투에 담긴 게 밀가루고요. 봉다리에 담긴 게 밀가리예요. 근데 밀가리로 만든 거는 바로 칼국시라고 우리는 부산 사투리로 부르고요. 밀가루로 만들면 칼국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정책 당국은 이 기술의 중요성보다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그 성질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밀가리가 되었든 밀가루가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 본론은 그냥 밀가루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앞서 이제 김상민 위원장님께서 상품거래소를 이제 디지털 분권형 상품거래소를 만드시겠다고 이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권혁준 교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부산의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이제 그 추진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거치고 거쳐서 현재는 이제 분권형 디지털 자산 거래소, 즉 상품 거래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조금 그 어떻게 보면 현실과 조금 타협도 하지만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밀가루와 밀가리의 논쟁에 또 휩쓸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상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 중에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해서 선물 선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현물 상품으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관점에서 이 법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 이 또한 규제를 받는다 했을 때에는 또 상당한 또 난관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법적인 대안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좀 더 부산에 좀 이득이 있게끔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 시민의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대체거래소 기반으로 한번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자고 했을 때는 사실상 부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왜 대체거래소를 만들려고 주장을 하느냐. 전주라든지 서울에서 대체거래소 주장을 하는데 그 명분 또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 또한 그 부산 시민의 어떠한 동의가 없으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왜 이걸 부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부산만의 강점을 잘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은 2009년도부터 부산 금융 중심지이자 또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경제 자유 특구, 규제 자유 특구, 자유라는 명칭을 달고 여러 이제 특구가 있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경제 자유와 규제 자유 이러한 지역에 자유 빼고는 다 있다고. 그만큼 자유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도 특례 4가지를 받고 이 거래소를 오픈했지만 부대 조건으로 13가지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기존의 기득권을 그들이 쌓아놓은 이러한 그 진입 장벽을 이 허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또 논리도 또 잘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이나 법무부의 입장은 상당히 이 냉철하게 또 보고 있고 또 기존의 기득권을 갖다가 타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분권형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주장하는 그런 공정성, 불공정한 부분 그리고 또 투자자의 보호 이 2가지를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참여를 해서 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살려서 한번 그 이 산업 전반에 다 같이 좀 협심해서 부산에서 이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 또는 여러한 이제 제도적인 프로세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저 역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좀 참여를 해서 도움도 드리고 또 많은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교진 부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뭔가 의견 주시고 싶은 상무님. 네. 예, 아무래도 그 세종텔레콤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어받아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16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 했는데 쌓이는 거는 인내심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과 시간이라는 부분, 이제 기회죠. 2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비욘미디어 창립 행사가 이루어진 게 이제 2가지 부분이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진작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2번째 그 기회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진작에 만들어 주셨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 사업과 진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 늦어요. 제도도 늦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늦고 기업도 늦고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는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저희는 집중해서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종텔레콤 뒤에서 얘기한 이유도 세종텔레콤이 다 준비해서 갔지만 사실 저희가 1년 뒤에 특례를 하나 추가를 더 냈어요. 금융위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융위가 빠뜨린 부분이죠. 저희가 세종텔레콤을 대신해서 금융이 가서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고 추가 특례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다 처음 해보는 거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김상민 의장님이 이 방향성이나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옳은 방향이라는 거를 또 알려주고 그리고 사실은 디지털에 정답은 없어요.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죠.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시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옆에 협력해서 나가는 게 이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BNK 그룹은 당연히 부산에서 하는 부산일보 행사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거고요. 지원해드리는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제도권과 조율하고 검토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BNK 은행이다 보니까 디테일 아까 말씀드린 세종텔레콤이 만약에 금융이랑 할 때 생겼던 디테일 저희가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진행할 때 생기는 디테일들 각종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상환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상무님 얘기 들으면서 잠깐 제가 오해했던 부분 19년이 아니라 16년에 비트코인 투자하셨으면 지금 상무님 여기서 취미로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 이정엽 우리 회장님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요, 제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이제 오늘 김상민 위원장님 말씀 듣고 오랜만에 좀 요즘 약간 이 블록체인 업계에 좀 의기소침한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가슴 뛰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수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왜 블록체인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사회의 아예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산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블록체인을 이제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이즘 선언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서 첫 귀결이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소다라고 썼습니다. 왜 거래소냐 하면 모든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면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자산 평가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유일하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시장입니다. 마켓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마켓에 어떻게 이제 그 마켓에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 왔고 그런 역사적인 마켓의 불공정성을 계속 시정해 온 게 지금까지 증권 거래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여러 가지 불공정과 시장의 시세 조작 같은 게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빠르게 공정하면서도 그 유저들이 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왜 좋을까요? 저는 김상민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FTX나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전부 살펴봤는데 시세 조작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기소된 거는 업비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뭐 기소됐지만 이제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고요. 그만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시세 조작과 관련된 아니면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아예 어떤 재판에 넘겨진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들어서야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시세 조작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됐는데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그게 결과가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공정과 관련된 것은 부산이라는 지자체가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갖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잘 구현하느냐는 아까 김상민 위원장이 설계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유럽의 미카 법안이나 미국에서 새로 나올 법안들을 참여해가지고 잘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거래소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 지금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구글이 전 세계를 다 잡듯이 거래소도 네트워크 효과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투자 수익도 좋고 좋은 자산만을 이제 상장하는 그런 거래소에 모든 전 세계 그 인류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래소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고 이런 거래소가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자리 잡으면 부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부산에서 시작된 그 부가 계속 우리나라까지 퍼져서 우리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현 한국 블록체인 학회 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 지금 혹시 뭔가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에게 질문하겠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 저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박효진 부사장님 되게 인상적인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어떤 기관이 단체가 슬로건을 발표하면 그 슬로건은 항상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까 분권과 공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위원장님의 분권과 공정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시장에서 자 그렇다면 분권이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소가 가능하여서 만약에 정부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무슨 대상에 요구하든지 자 하나만 나 이거만 해결해 줘라. 그럼 내가 다 하겠다. 그 아까 이제 분권과 공정은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인 구조로 인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바깥으로 내버렸으니까요. 그죠? 객관화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으로나 이제 규율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권한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시스템으로 구성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거래소는 없어요. 의미 있는 출발인데 하나를 요구한다면 저는 그 디지털 금융을 산업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냥 그 금융으로 봐서 이걸 억지로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규율과 법으로 이걸 규정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하나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거 정치인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이제 통로가 된다 맞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일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뭐냐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을 같이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시민단체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먹이고 미래를 먹일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부산을 어떻게 다음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디지털 금융, 특히 디지털 경제로 포함한 것은 거기 아까 말했지만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다 포함이 되어져요. 이게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그 화두를 던져서 총선에 여야가 이거 갖고 경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데 찍어야 돼요. 제가 뭐 특정 정당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먹여 살릴지를 경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라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그 독점된 이 데이터의 독점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휴대폰에 다 파이프 글로벌 독점 기업이 다 파이프 꽂아서 빨대처럼 쪽쪽쪽쪽 다 빨아먹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그 데이터 가치가 어마무시해요. 이미 선제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한번 꺾일 수 있는 기회가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주권을 가져야 돼요. 저희는 데이터의 특히 금융의 결제 주권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다 뺏기고 없어요. 아무것도. 예, 검색을 통해서 뭐를 우린 검색 엔진이 실제적으로 없어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양식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데이터는 전쟁이에요. 이거 뺏기면 나라의 미래 주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총성 없는 경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데이터 전쟁이 거기에 그 밑 베이스에 있는 게 금융이잖아요. 금융.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100달러를 한 뭐 3% 정도 내가지고 찍어서 97% 이익을 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일말에 완전히 놀랍게도 이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가상자산이 많니 뭐니 몇 명이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면 이게 나쁜 요인 이렇게 규정해서 말뚝 박아가지고 미래를 가로막게 한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희가 힘을 합쳐서 그런 이제 법률로서 우리 이 지역이 그렇게 풀어낸 시작을 하자. 그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그래야지 언젠가 우리의 미래를 열리지 않겠냐라는 것이 한 가지 요구한다면 네. 바람입니다.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은 일단 어떤 특구로 지정이 돼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처럼 우리 네. 아시아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크립토 허브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특구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네. 경제 자유 구역이 돼야 돼요. 경제 자유 그래서 구역. 우리가 싱가포르랑 우리 경쟁 상대가 우리 대표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디지털 금융 대표 국가 선수는 어디냐? 부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나서 글로벌하게 경쟁하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산을 부산 일이니까 우리 하자라고 하면 이건 망치는 거예요. 안 되면 지역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산이 짊어져서 그 일을 하겠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네네. 나가길 바라는 거죠. 경제 자유 구역으로 네. 지정이 돼서 부산이 글로벌 크립토 강국으로 이끄는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거만 하면 잘 될 거야라고 이거 하나 들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망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네, 다음 질문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것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고 대중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는 최소화하면 법을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뭘 할 수 있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창의적인 어떤 시도가 나오기가 어렵죠. 지금 사실 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부장판사님이셨습니다. 네. 5년간 뭐 하라고 한 거 기다리던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냥 하신 분들은 다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일단 자유롭게 하고 그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설령 뭐 금융위가 법에 위배한다더라도 대중에게 효익을 갖다 준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면 그거는 어떤 뭐 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뭐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회장님 말씀이 인상적인 게 그 뮤직하우스 사례도 원칙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불법이지만 이용자가 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미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규제의 틀 안에 놓도록 샌드박스 형태로 바꾼 시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하면 된다. 뭘 바라지 말고 일단 해라. 라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의장 뭐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의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는데 그러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또는 부산 상품거래 디지털 상품거래소는 어떠한 상품에 특화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페시픽하게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토큰 그리고 토커나이즈 돼 있는 자산 뭐 그리고 NFT 이렇게 물론 디지털 자산입니다. 통칭은. 근데 지금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떠한 상품에 특화돼서 이것을 먼저 끌어올린 것을 보고 대중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것이 NFT가 됐던 아니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STO가 됐던 소위 말해서 상품군에 어떤 상품 어떤 거래소는 어떠한 상품이 제일 특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뭐 오픈시는 뭐 NFT고 또 이런 소위 말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어떠한 상품에 특화돼 지금 약간 좀 너무 광범위하고 브로드하거든요. 물론 지금 계속 연구를 하시고 계속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모호성을 좀 나중에 이 상품이 잘 되면 따라오는 걸로 생각하고 어떠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과연 여기 시장에 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품 생각하면 여기만 투자하게끔 소위 말해서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오버로드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호성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맨 처음에 우리는 무슨 상품을 가지고 부산 거래소에서 중점으로 거래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하고 그것이 됐을 때 나머지 상품들이 전부 다 따라오게끔 포커싱 받게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STO가 될 건지 아니면 NFT가 될 건지 아니면 업비트와 지금 빗썸이 하고 있는 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디지털 상품으로 꾸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그 상품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자리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어떻게 사업할 건지에 대한 또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모든 게 설계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방향에 대한 얘기라서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 얘기하고 공식 얘기하고 그 이제 그 해체가 되고 바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그 준비가 돼 있고 그 특히 특정 회사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회사들에 대한 공개는 다음에 어떤 회사들 어디가 SI로 참여했다는 얘기들이 다 발표가 될 거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 교수님이 왜 부산이냐에 대해서 특장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민 위원장님이 큰 그림 그리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요. 혹시 나 진짜 이거 안 하면 집에 가서 이불킥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세션 마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우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출범한 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을 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뭐 부산일보도 그렇고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지금 달려왔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상에서 오늘 그 저희 김상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정이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소통에 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뭐 상품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왜 부산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마련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방에 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부산 디지털산 추진위원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제가 회의를 패널 토론 세션을 끝내려고 했더니 되게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어떤 분에게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아마 진행 요원이 가서 마이크를 건네드릴 겁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이거 꼭 질문해봐야 되겠다. 네. 예, 저는 이제 복지 분야에 한 3, 40년 지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와 이 4차 산업, 뉴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블록체인 이 분야에서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디지털 화폐 거래소 우리 추진위원장님을 맡아주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특구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 그거를 이제 실현하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그걸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강력한 의지와 필요에 따라 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정부 부처가 세종시가 된다는 게 효율적일까요? 정치적 결정입니다.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하게 되는 데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예요. 예. 심지어는 뭐 공기업들 뭐 이렇게 탁 찢어 가잖아요.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 일이 우리 세상에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은 매우 실효적이고 실증적이고 미래적인 일입니다. 명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특정 지역에 있는데 뭐 다른 지역을 간다고 하십시오. 거기에 이런 인프라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람이고 정치적 선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이 미래를 향한 이 에너지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의 정치니까 가장 중요한 타임에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자들이 결정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진다면 저는 이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네. 부산 안에 있는 뭘 유치하자. 왜 유치가 좋죠? 유치가 아니라 우리가 생태계가 되자라는 거예요. 부산이 결정하면 대한민국이 결정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결정을 의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하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정부 부처는 그 결정에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람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유 경제 구역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정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언론사 있을 때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거 왜 비효율적인지를 기사만 며칠 몇 날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비효를 딛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지방 분권화의 어떤 실험적인 장소가 된 뭐랄까 상징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부산도 그런 의미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번 더 질문 받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뒤에. 네, 저 부산일보 김종열 기자라고 합니다. 예, 뭐 좀 기사를 적어야 돼가지고 뭐 몇 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STO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국 상장된 것들은 한국거래소 취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장외거래업자들이 STO를 취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부산거래소는 어떤 형태로 STO를 향후 취급할 생각이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STO 관련해서 지금 그럼 STO 이전에는 상품 거래부터 먼저 이렇게 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취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증권성이 없는 토큰, 증권성이 있으면 STO가 되니까. 그럼 이제 증권성이 없는 토큰과 증권성이 있는 토큰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결국 증권성 여부의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성이 없는 토큰, 디지털 상품은 어떻게 그 개념이 지어지는 건지 두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는 정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으네요. 예. 오늘 이제 그 언론 그 인터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설명을 이제 붙이자면은 이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게 모두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상품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로 내보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의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토큰화되면 이렇게 거래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물권법에 의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하고 전자상거래법에서 그 논의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런데 금융위의 사고에 우리가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의 사고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속에 생각하니까 그 이상이 자꾸만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얼른 디지털 상품으로 거래하는 걸 얼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얘기했던 다른 분들 그 우려예요, 우려. 그게 이제 잘 몰라서 나오는 우려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한번 공부도 같이 하고 전 스터디를 해서 제대로 좀 정리를 해야지 나오는데, 기존에 쏟아진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 루나, 테라, FTX에 쏟아진 이미지, 금융당국이 해서 그 큰 가상자산 거래를 했던 거래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이미지화 돼 있으니까, 야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라는데 이게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큰 그림 그리시는 거 빨리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 그려졌고, 네. 이제 이거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러면 어느 기업이 뭐를 할 거고, 어디가 SI로 들어오고 어디가 FI로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상품 주력을 할 거, 뭐 이거는 저희가 여기가 그 발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디지털 그 자산거래소 추진위원회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발표해야 될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 발표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양해를 좀 제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5월 중에 이제 쭉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세하게 또 이제 얘기가 되고, 또 그때는 비판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또 명확하게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질 거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STO랑 이제 가상자산 쪽은 논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일단은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고 돌파할 수 있는 한으로 상품 거래 지원부터 시작하는 거지, 저렇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상품 거래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STO와 가상자산 거래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방향이라는 걸 다음 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의 공식 발표를. 네, 아니 그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증권성이 있을 거 아니냐. 증권성이 있으면 향후에 문제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근데 이 증권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은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바이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증권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유권 자체의 객체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고, 어떤 객체를 하나를 놓고 그걸 다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향유한다 그런다 보면 이건 증권성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후자가 아니라 전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약간 힌트를 드리면 그게 더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위해서 그냥 죄송해요, 바쁘신데 너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 아니 우리 이제 쿠팡에도 어마무지한 상품 있잖아요. 근데 이거야 카테고리 분류해서 STO 얘기는 되게 작아요. 이게 나머지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적으로 보여드린다는 거고, 염려하신 부분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정의를 안 하든 상품이 전체적으로 거래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뜨거운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호칭을 생각하고요. 성함만 불러드릴게요. 김상민, 황석진, 권혁준, 김상환,
이정엽, 박효진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저 컨퍼런스 세션 1부 마칩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에요. 세션 2부 시작하도록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